낡은 재래시장 분식집, 60이 넘은 여자가 처음 보는 남자에게 떡볶이 한 그릇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총각, 이거라도 먹고 가요.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아서 천천히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눈에서 뭔가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인지 아니면 22년치 감정이 한꺼번에 새어나오는 건지 여자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 남자가 누군지, 왜 이 시장에 왔는지,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날 아침 서울 도심의 한 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검은 제네시스 한 대가 시동을 켠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담 비서가 뒷문을 열어두고 서 있었고 경호원이 그 옆에 나란히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타야 할 사람은 오지 않았습니다. 비서의 핸드폰이 울렸고 잠시 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장이 혼자 걸어서 나갔다는 겁니다. 모자를 눌러 쓰고 점퍼 차림으로 지하철역 방향으로. 비서는 수화기를 쥔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연 매출 2조 원 그룹의 회장이 혼자 지하철을 탄다는 건 그 회사에서 10년 넘게 일한 사람도 본 적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지하철 안은 출근길 인파로 빽빽했습니다. 누군가의 어깨가 계속 부딪혔고 스크린도어 앞에서 밀려드는 사람들 사이에서 남자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양복도 없고 시계도 없고 서류 가방도 없었습니다. 낡은 회색 점퍼에 모자 하나. 누가 봐도 그냥 공사판에서 이른 퇴근이라도 하는 50대 아저씨처럼 보였을 겁니다. 남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터널 속 어둠이 유리창에 그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춰냈고 그 얼굴 위로 아주 오래된 기억 한 조각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16살 겨울이었습니다. 엄마가 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22년 동안 그 여자는 단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고 남자는 그 잠깐만이라는 말을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박아두고 살았습니다. 모처럼 뽑으려 할수록 더 깊이 박히는 것처럼 서울 외곽역에서 내려 골목길로 접어들자 냄새가 먼저 왔습니다. 파 기름지지는 냄새, 어묵 국물의 구수한 냄새, 그리고 오래된 시멘트 바닥이 습기를 머금은 채 내뿜는 퀴퀴하고도 익숙한 냄새. 남자는 잠깐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 냄새는 뇌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몸이 기억하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어릴 때 이 동네 골목을 뛰어다닐 때 맡던 바로 그 냄새였고 그 냄새 안에는 아직도 16살짜리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 손잡고 시장 구경 다니던 그 애가. 남자는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재래시장은 오전부터 소란스러웠습니다. 시래기 단이 좌판 위에 산처럼 쌓였고 생선 가게 아저씨는 목청이 터져라 오늘 고등어 싸다를 외쳐댔습니다. 손수레를 끌고 가는 할머니 옆으로 교복 입은 아이들이 떡볶이 봉지를 들고 뛰어다녔고 어묵꼬치를 손에 든 아줌마 2명이 아무데나 서서 큰 소리로 수다를 떨었습니다. 남자는 그 소란스러움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어색하지도 당당하지도 않게 그냥 거기 있어야 할 사람처럼. 그러다 골목 안쪽 끝에서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멈췄습니다. 간판 글씨가 반쯤 지워진 작은 분식집이었습니다. 유리창 안으로 빨간 떡볶이 냄비가 보였고 손으로 직접 쓴 메뉴판이 유리에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글씨는 삐뚤었지만 가격은 읽힐 만큼 또렷했습니다. 떡볶이 2,500원, 김밥 한 줄 2,000원. 남자는 그 숫자들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가격이 아직도 가능하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문을 밀고 들어서자 기름과 간장이 섞인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가게 안은 좁았습니다.
테이블 4개 그리고 주방과 홀 사이에는 낡은 플라스틱 선반이 칸막이처럼 서 있었습니다. 손님이 2명 있었고 주방 안에서는 누군가가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무데나 앉으세요.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부드러웠고 말끝이 살짝 올라가는 억양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창가 쪽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자는 벗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물컵과 물티슈 한 장이 놓여 있었고 타일 바닥에는 세월의 때가 곱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어딘가 닦인 흔적이 역력한 가난하지만 깨끗한 가게였습니다. 잠시 후 주방에서 여자가 나왔습니다. 60 초중반으로 보이는 흰 머리칼이 귀 뒤로 단정하게 넘겨진 여자였습니다. 앞치마는 빨간색인데 군데군데 국물 자국이 배어 있었고 손마디는 굵고 거칠었습니다. 여자는 메모지와 볼펜을 들고 다가오면서 뭐 드릴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특별한 인상이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예쁘지도 못생기지도 않고 그냥 오래 살아온 사람 특유의 편안하고 무던한 얼굴. 남자는 메뉴판을 보는 척했지만 사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박동하고 있었습니다. 빠르지도 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불규칙하게 마치 신호가 끊기는 것처럼 떡볶이 하나 주세요.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데 생각보다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자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고 남자는 테이블 위에 2손을 올린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시장 골목이 보였고 리어카를 끌고 지나가는 노인의 구부정한 뒷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자는 그 뒷모습을 오래 눈에 담았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는 척하면서 실은 아주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2년. 그 시간 동안 이 여자는 여기서 떡볶이를 팔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다른 곳에 있다가 여기로 온 걸까? 이 가게를 얼마나 됐을까? 혼자인가? 누군가와 함께인가? 그리고 가장 오래 머무는 질문 하나. 이 여자는 아직도 그 아이를 기억할까? 주방에서 냄비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떡볶이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 그리고 여자가 젓가락으로 냄비를 저을 때 나는 소리. 잠시 후 떡볶이 한 그릇이 테이블에 놓였고 여자의 손이 추가로 어묵 2개를 접시에 담아 옆에 슬쩍 밀어놓았습니다. 서비스예요. 오늘 날이 쌀쌀하잖아요. 그 말을 남기고 여자는 돌아섰는데 남자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젓가락을 집어드는 손이 살짝 굳는 걸 느꼈습니다. 쌀쌀하다고, 서비스라고. 22년 전에도 이 여자는 이랬을까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이 뭔가를 퍼줬을까요? 그리고 그 누군가 안에 자기 아들은 포함되어 있었을까요? 남자는 떡볶이를 한 점 입에 넣었습니다. 달달하고 칼칼한 맛이 혀 위에 퍼졌고 그 맛이 어딘가 아주 오래된 기억과 닿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 걸 그는 아랫배에 힘을 주는 방법으로 버텼습니다.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입맛이 없었는데도 어쩐지 다 먹어버렸습니다. 계산하러 카운터에 갔을 때 여자가 거스름 돈을 건네면서 말했습니다. 자주 와요. 요 근처에 살아요? 남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여자는 더 묻지 않았고 그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찬바람이 뺨을 때렸고 그는 모자를 더 깊이 눌러 쓰면서 골목을 걸어 나왔습니다. 큰 길로 나오기 전에 딱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분식집 유리창 안에서 여자가 다음 손님의 주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남자는 오래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오후 임원 회의실에서 남자는
아무 일도 없었던 얼굴로 상석에 앉았습니다. 보고서를 넘기고 질문을 던지고 결제 사인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손끝에 아까 쥐었던 젓가락의 감촉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비서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남자는 서류를 덮으면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하늘이 보였고 그 하늘 어딘가 방향에 오늘 다녀온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내일도 거기 갈 것이었습니다. 왜 가는지 아직 스스로도 정확히 몰랐지만 가지 않을 이유를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시작인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는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길이라고 밥때가 됐으니까라고 그 정도로만 스스로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을 타면서 목적지를 고민하지 않는다는 건 이미 몸이 먼저 답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죠.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가 쪽 구석, 시장 골목이 내다보이는 자리, 주문도 늘 비슷했습니다. 떡볶이 하나 그리고 어묵 국물 한 컵. 사흘째 되던 날 여자가 처음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주문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그냥 지나치다가 툭 던지듯이 자주 오시네요. 남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맛있어서요. 여자는 별 반응 없이 그래요? 하고 돌아섰는데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대화가 남자의 가슴 어딘가를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긁고 지나갔습니다. 칭찬받은 것도 아니고 특별한 말을 들은 것도 아닌데 가슴 안쪽이 묘하게 따뜻해지는 느낌. 그는 그 느낌이 불편했습니다. 마음이 느슨해지는 건 위험한 일이었으니까요. 적어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여자의 이름은 오순이었습니다. 가게 카운터 옆에 붙어 있는 사업자 등록증에서 확인한 이름이었습니다. 남자는 그 이름을 처음 봤을 때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으로 읽고 시선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자려고 누웠을 때 그 이름 두 글자가 천장 위에서 떠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오순이. 어릴 때 그는 그 이름을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엄마라고 불렀고 엄마는 항상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없어졌습니다. 순이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됐습니다. 시장 도매상이 열리는 시간에 맞춰 재료를 받아야 했고 떡볶이 국물은 최소한 시간 이상 끓여야 제맛이 났습니다. 그 사실을 남자가 알게 된 건 어느 날 일부러 가게 오픈 시간보다 일찍 시장에 나왔을 때였습니다. 멀찍이서 바라보니 순이는 새벽 안개 속에서 혼자 리어카를 끌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떡 상자를 번쩍 들어 올리는 팔뚝에 힘줄이 붉어졌고 숨이 찬 듯 잠깐 허리를 펴면서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그 장면을 남자는 골목 어귀에서 멀리 바라봤습니다.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은 점심시간이 되면 가게가 꽉 찼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우르르 몰려왔고 순이는 혼자 주방과 홀을 오가며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고 앞치마는 늘 국물로 얼룩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와중에도 순이는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말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많이 드세요. 오늘 힘들었죠? 이거 더 드릴게요. 남자는 그 모습을 테이블에 앉아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저 여자가 22년 동안 여기서 이러고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 뒤에 따라오는 다른 생각 하나. 나는 그 22년 동안 어디서 어떻게 살았나? 16살 이후의 삶은 거칠었습니다.
친척 집에 맡겨졌다는 말은 좋게 표현한 것이고 실제로는 그냥 버려진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친척이라는 사람들은 성인이 되자마자 그를 내보냈고 그는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하며 고졸 검정고시를 마쳤습니다. 22살에 작은 창고 하나를 빌려 택배 대행 사업을 시작했고 30이 될 때쯤엔 직원 50명짜리 물류회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36에 코스닥 상장, 38배 그룹 회장. 그 과정에서 그는 한 번도 누군가에게 기댄 적이 없었습니다. 기댈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게 원동력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달리 방법이 없어서였는지 지금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모든 걸 이룬 날에도 가장 먼저 떠오른 얼굴은 어머니였다는 것. 기쁨 때문이 아니라 분노 때문에. 닷새째 되던 날 점심 손님이 다 빠지고 난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가게 안에 남자 혼자 남아 있었고 순이가 맞은편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발 좀 쉬어도 되죠?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이는 물컵을 2개 들고 와서 하나를 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어묵 냄새가 흘러 들어왔고 멀리서 좌판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디 회사 다녀요? 평일 낮에 자주 오는 거 보면. 남자는 잠깐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뭐 자유롭게 다니는 편이에요. 순이는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부럽다는 게 아니라 그냥 담담하게. 본인 삶은 그런 적이 없었던 사람처럼. 여기서 오래 하셨어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처음으로 그쪽에서 먼저 꺼낸 질문이었습니다. 순이는 천장을 잠깐 올려다보더니 말했습니다. 한 15년 됐나? 처음엔 다른 데 있었는데 여기로 옮긴 거예요. 15년. 남자가 23살 때부터 순이는 여기 있었다는 계산이 됐습니다. 그 무렵 남자는 창고 하나 빌려 택배 박스를 혼자 나르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여기서 떡볶이를 끓이고 있었고 두 사람이 각자 다른 곳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게 이상하게 가슴에 걸렸습니다. 혼자 하세요? 응, 혼자죠. 순이는 그렇게 말하고 물컵을 들었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는 그 짧은 사이에 여자의 눈빛이 아주 잠깐 멀어졌습니다. 먼 곳을 보는 눈.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보는 것 같으면서 실은 아주 오래된 무언가를 보고 있는 눈.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자는 그 침묵을 깨지 않았습니다. 순이가 물컵을 내려놓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남자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순이는 그걸 보지 못한 채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만 그 말을 끝으로 순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커피 한 잔 줄까요? 믹스커피밖에 없지만 남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 어딘가에 뭔가가 걸린 것 같았습니다. 순이는 이미 주방으로 들어가고 있었고 가스레인지에 주전자를 올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자는 테이블 위에 놓인 빈 물컵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고. 그 말이 가슴 안에서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올라와야 할 자리에 이상하게도 다른 감정이 먼저 차오르고 있었는데 그게 뭔지를 그는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순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설탕 많이 넣어요? 그리고 남자는 그 평범한 한마디에 눈을 감았습니다. 설탕을 얼마나 넣냐고 물어봐주는 사람이 22년 만에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하필 이 여자가 그 주 목요일이었습니다. 남자가 시장 골목에 접어들었을 때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좌판 상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뭔가를 수군거리고 있었고
몇몇은 아예 가게 문을 열지 않은 채 골목 한가운데 나와 서 있었습니다. 어묵 냄비는 꺼져 있었고 생선 가게 아저씨도 오늘은 목청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시장 특유의 소란스러움이 사라진 자리에 어떤 불안한 정적이 깔려 있었고 그 정적의 진원지는 분식집 앞이었습니다. 남자는 걸음을 늦추면서 시선을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분식집 유리문에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A사 용지에 깨알같이 인쇄된 글씨, 그 위에 빨간 도장이 2개 찍혀 있었습니다. 남자는 가까이 다가가 읽었습니다. 건물 노후화에 따른 재건축 추진 공고, 임차인 자진 퇴거 요청, 기한은 2달. 그리고 맨 아래에는 건물주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강수 대표. 남자는 그 이름을 한번 읽고 시선을 걷었습니다.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지만 눈빛이 아주 잠깐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순이가 카운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앞치마를 묶지 않은 채였고 손에는 공고문과 똑같이 생긴 종이를 쥐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시장 상인 2명이 함께 서서 뭔가를 떠들고 있었고 그중 한 명, 최은주라는 이름의 50 중반 여자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순이야, 이거 그냥 당하면 안 돼. 세입자 보호법이라는 게 있잖아. 계약 기간도 안 끝났는데 이게 말이 돼? 순이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종이를 내려다보는 눈이 멍했습니다. 멍하다기보다는 이미 어느 정도 각오하고 있었던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결국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걸 오래 살아온 몸이 먼저 알고 있는 것처럼 남자는 구석자리에 앉아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주문을 받으러 오는 사람도 없었고 그는 굳이 부르지 않았습니다. 최은주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 건물 이 대표가 산 게 작년이잖아. 딱 1년도 안 됐어. 처음부터 재건축 목적으로 산 거라고. 우리 다 내쫓으려고. 그 말에 다른 상인 하나가 덧붙였습니다. 근처에 아파트 들어선다는 소문 있던 거 기억해? 그거랑 연결된 거래, 분명히. 순이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건물주가 하겠다는데. 그 말이 너무 조용하게 나와서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체념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싸울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싸워본 적 없는 사람의 목소리. 지금껏 세상이 기울어진 방향으로만 살아온 사람 특유의 체념. 남자는 테이블 위에 2 손을 가지런히 올려놓은 채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강수. 그 이름은 생소하지 않았습니다. 재개발 쪽에서 작은 건물들을 여러 채 쥐고 있는 사람, 지역구의원과 연결됐다는 소문이 있는 사람. 한강홀딩스 물류센터 부지를 알아보던 시절에 한 번 이름이 스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고 남자는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여기서 다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세상이 좁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좁을 줄은. 그는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골목 어귀에 검은 SUV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번호판을 보지 않아도 누구의 차인지 짐작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이강수가 직접 나타났습니다. 남자가 창가 자리에 앉아 라면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면서 정장 차림의 50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뒤에 부하 직원처럼 보이는 젊은 남자 둘이 따라 들어왔고 이강수는 주방 쪽을 향해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예요. 잠깐 얘기 좀 해요. 순이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앞치마에 손을 닦으면서 표정이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이강수는 테이블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서 말했습니다. 공고문 받으셨죠? 2달 드렸는데 솔직히 1달 안에 정리되면 제가 이사비 좀 더 드릴 수 있어요.
여기 근처에 비슷한 가게 자리도 알아봐드리고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부드러움 안에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뜻이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통보하러 온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순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이강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15년 하셨잖아요. 저도 그 점은 존중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온 거고 좋게 마무리합시다. 좋게 마무리하자는 말은 저항하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순이는 그걸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구석자리에서 라면을 먹던 남자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계약서 가져오셨어요? 이강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낡은 점퍼 차림의 남자가 자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강수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누구세요? 남자는 대답 대신 다시 물었습니다. 임차인 동의 없이 퇴거 요청을 하려면 계약서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갖고 오셨냐고요.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높지도 낮지도 않게. 그런데 그 조용함이 이강수의 기세를 잠깐 막았습니다. 저 낡은 점퍼 안에서 어떻게 저런 목소리가 나오는지 알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강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손님이세요? 여기 임차인도 아니신 분이 왜요? 남자는 순이 쪽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순이는 입을 반쯤 벌린 채 남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 낯선 손님이 왜 끼어드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10조. 건물주는 임차인에게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 사이에 갱신 거절 통보를 해야 하고 재건축을 이유로 퇴거를 요청할 경우 임차인의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 협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강수의 얼굴에서 부드러움이 걷혔습니다. 뒤에 서 있던 직원들도 눈을 마주쳤습니다. 순이는 손에 쥐고 있던 행주를 꽉 쥐었습니다. 이강수가 남자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서면서 말했습니다. 법 잘 아시네요. 어디서 오셨어요? 남자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라면 국물을 한 숟가락 뜨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다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태도가 이강수를 당혹스럽게 만들었는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던 이강수는 순이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낮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생각 잘하세요. 나쁘게 되면 서로 피곤해요. 그리고 직원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고 가게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순이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강수가 나간 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구석자리 남자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어떻게 그런 걸 알아요? 남자는 국물을 마시면서 짧게 말했습니다. 그냥 좀 알아요. 순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이 손님이 단순한 단골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순이의 머릿속에 조용히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골목 끝 검은 SUV 안에서 이강수는 뒷좌석에 앉아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저 낡은 점퍼 차림의 남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지금 당장 알아봐야겠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이강수가 결과를 받아든 건 사흘 만이었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파일 한 장, 그 첫 줄을 읽는 순간 그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강민준, 한강홀딩스 그룹 회장, 연 매출 2조 3천억. 그는 파일을 덮었다가 다시 펼쳤습니다. 사진을 봤습니다. 분명히 그 낡은 점퍼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라면을 먹으면서 자기를 바라보던 그 눈빛. 이강수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면서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시장 구석 분식집에 2조 원짜리 그룹 회장이 매일 드나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 눌러쓰고 혼자서.
이강수의 머릿속에서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위기가 아니라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아주 빠르게. 그로부터 이틀 후 이강수는 다시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분식집이 아니었습니다. 남자가 골목을 걸어 나오는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마치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말을 걸었습니다. 저번에 그분이네요. 남자는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이강수가 옆에 붙으면서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잠깐. 저 그냥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저번에 제가 좀 무례했던 것 같아서. 남자는 그제야 걸음을 멈추고 이강수를 바라봤습니다. 이강수는 명함을 내밀면서 말했습니다. 이강수입니다. 이 근방 부동산 개발 쪽 하고 있어요. 남자는 명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 시선이 불편했는지 이강수가 먼저 시선을 거뒀습니다. 저 회장님 이름 알아봤습니다. 이강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남자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강수가 계속했습니다. 한강홀딩스 물류센터 부지 이 근방에서 알아보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제가 이 동네 땅을 꽤 알거든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의 앞뒤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이 누군지 안다. 그리고 나는 그걸 이용할 의사가 있다. 그러니 분식집 문제에서 손을 빼면 서로 좋게 갈 수 있다. 남자는 그 뜻을 모두 읽었습니다. 오래 사업을 하다 보면 저런 말투를 가진 사람을 수백 번은 만나게 됩니다. 조용하게 협박하면서 협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남자는 명함을 여전히 받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저 그 부지 이미 다른 곳으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걸음을 다시 뗐습니다. 이강수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순희 씨랑은 어떤 사이예요? 남자의 발이 딱 한 박자 늦게 움직였습니다. 그 한 박자를 이강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자는 호텔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졌지만 커튼을 반쯤 쳐둔 채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더미가 있었고 핸드폰은 액정이 꺼진 채 엎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벽을 바라보면서 이강수의 마지막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오순희 씨랑은 어떤 사이예요? 어떤 사이? 그 질문이 이상하게 오래 맴돌았습니다. 그는 아직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도 정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아들과 어머니라고 하기엔 22년이 너무 길었고 낯선 손님과 가게 주인이라고 하기엔 가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컸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놨습니다. 박 비서에게 이강수 관련 자료를 요청하려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아직은 아무도 모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 일이 공적인 일이 되는 순간 뭔가가 돌이킬 수 없이 바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분식집은 여느 때보다 조용했습니다. 점심 손님도 전보다 줄었고 순이는 주방을 정리하면서 혼자 뭔가를 중얼거렸습니다. 남자가 들어서자 순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억지로 웃으려는 흔적이 역력했고 눈밑이 퀭한 걸 보니 잠을 잘 못 잔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자리에 앉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이가 알아서 떡볶이를 끓이기 시작했고 남자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가스불 위에서 국물이 끓는 소리, 떡이 냄비 바닥을 긁는 소리, 그리고 순이가 가끔 길게 내쉬는 한숨 소리. 그 소리들이 좁은 가게 안에 가득 찼습니다. 떡볶이가 나왔고 남자가 한 점 집어먹을 때 순이가 카운터에 기대서서 말했습니다. 이 대표가 기한을 한 달로 줄였어요.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그 담담함 아래 뭔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원래 2달이었는데
빨리 나가면 이사비 더 준다고. 한 달 안에 나가래요. 남자는 젓가락을 내려놓지 않은 채 들었습니다. 순이가 계속했습니다. 15년이에요. 내가 여기서 처음에 보증금도 없어서 지인 보증 세워서 들어왔는데 그게 벌써 15년 전 일이고 말이 거기서 끊겼습니다. 순이는 천장을 잠깐 올려다봤다가 다시 카운터를 내려다봤습니다. 뭐 어떻게 되겠지. 다른데 알아봐야죠. 그 말은 포기가 아니라 체념이었고 체념과 포기는 달랐습니다. 포기는 싸우다 멈추는 것이고 체념은 처음부터 이길 수 없다고 아는 것이었습니다. 순이는 후자였습니다. 남자는 그날 평소보다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손님이 들고 나는 동안, 순이가 움직이는 동안 그는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다 오후 늦게 가게가 다시 한산해졌을 때 순이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피곤한 사람이 잠깐 앉는 것처럼 아무 말 없이. 남자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골목 바깥에서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났고 형광등이 미세하게 깜빡였습니다. 순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총각은 가족이 있어요? 남자는 잠깐 대답을 미뤘습니다. 없어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없어요. 뭐, 공식적으로는 그 말의 여백 안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그 여백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건드렸다가는 무너질 것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았습니다. 본인 것도 저 여자 것도. 잠시 후 순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까보다 더 낮은 목소리로. 지난번에 아들 얘기했잖아요. 기억해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냐고 물어볼 필요도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그 말을 하루에도 수십 번 떠올렸으니까요. 순이가 계속했습니다. 걔가 지금 몇 살이냐면 38이에요. 내가 24에 낳았으니까 38. 남자의 나이였습니다. 그는 떡볶이 국물을 바라보면서 숨을 고르게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순이의 목소리는 계속됐습니다. 걔 16살 때 내가 집을 나왔어요. 사정이 있었는데 그 사정이 지금 생각하면 사정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약했던 거지. 그 말이 공기 중에 걸렸습니다. 남자의 손가락이 테이블 아래에서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약했던 거라고. 22년 동안 그는 그 이유를 수백 가지로 상상해 봤습니다. 빚 때문에, 남자 때문에, 아니면 그냥 귀찮아서. 그런데 약했던 거라는 말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표현이었습니다. 그 말이 예상 밖의 방향에서 날아와 명치 어딘가에 박혔습니다. 순이가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뭐 마실 거 줄까요? 커피?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순이가 주방으로 들어갔고 주전자 올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자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22년치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걸 막으려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게 나았습니다. 그런데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순이의 그 말 한마디, 내가 약했던 거라는 그 말이 쌓아둔 벽의 어딘가를 조용히 건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자는 처음으로 이강수의 일을 직접 처리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저 여자가 여기서 나가는 꼴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강홀딩스 본사 법무팀장 김진호는 출근하자마자 회장실로 호출됐습니다. 회장이 직접 호출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고 더구나 오전 8시도 안 된 시각이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챙겨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었을 때 강민주는 이미 창가에 서서 서울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서울 외곽 재래시장 구역 건물 하나 알아봐요. 이강수 명의로 돼 있을 거예요. 매입 가능한지 법적으로 검토하고 가능하면 오늘 안에 접촉해요. 김진호는 메모를 받아 적으면서 물었습니다. 매입 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남자는 잠깐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보존. 김진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한마디로 끊으면 그 한마디가 전부라는 걸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법무팀의 움직임은 빨랐습니다. 오전 중에 등기부등본이 확인됐고 이강수가 해당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껴안고 있다는 사실도 파악됐습니다. 담보대출 비율이 높았고 재건축 인허가가 아직 완전히 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건물 자체의 가치보다 재건축 이유를 노리고 사들인 구조였고 그 말은 곧 현금 압박이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법무팀장은 오후 2시에 회장실로 다시 올라와 보고했습니다. 매입 가능합니다. 다만 이강수 측이 쉽게 팔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재건축 프리미엄을 이미 계산해 넣고 있을 테니까요. 강민주는 보고서를 넘기면서 말했습니다. 그쪽에서 먼저 연락 올 겁니다. 법무팀장은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의 예측이 틀린 적이 거의 없다는 것도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강수 쪽에서 연락이 온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강민준의 직통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짧은 문자였습니다. 회장님, 저번에 말씀 나누다 끝났는데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좋은 얘기 있습니다. 강민주는 그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왔습니다. 이강수가 법무팀의 접촉을 이미 눈치챈 것일 수도 있었고 아니면 처음부터 이 남자를 이용하려는 계획을 한 발 더 구체화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강민주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 시장 근처 커피숍으로 오세요. 장소를 자기 쪽으로 당기는 것, 그것만으로도 주도권의 방향이 어디 있는지는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장 골목 입구 근처 작은 커피숍이었습니다. 이강수는 부하 직원 한 명을 데리고 왔고 강민주는 혼자 왔습니다. 이강수는 자리에 앉으면서 익숙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뭔가를 쥐고 있다는 자신감과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계산이 섞인 미소였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회장님. 강민주는 커피잔을 앞에 두고 말했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셨으니 먼저 하세요. 이강수는 가볍게 목을 가다듬으면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회장님이 그 시장에 자주 다니신다는 거 알고 있고 이유도 어느 정도 짐작합니다. 제가 그 건물 재건축 계획을 잠깐 보류하고 오순희 시각의 임대 조건을 유지하는 쪽으로 갈 수 있어요. 대신 회장님이 추진 중인 서울 동부 물류센터 부지건, 제가 인허가 쪽에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을 끝내면서 이강수는 자신 있는 표정으로 강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분식집 아줌마를 볼모로 삼아 대기업 회장에게 협력을 끌어내는 구조, 이강수가 보기엔 깔끔한 거래였습니다. 강민주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커피잔을 한번 들었다가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동부 물류센터 부지는 지난달에 이미 계약 완료됐어요. 인허가도 다음 달 처리 예정이고요. 이강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강민준이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 법무팀이 해당 건물 등기부등본 검토했는데 이 대표님 담보대출 상환 기일이 석 달 남았더라고요. 재건축 인허가 지연되면 현금 흐름이 꽤 불편해지실 것 같던데. 이강수의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거쳤습니다. 부하 직원이 옆에서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강민준의 목소리는 높아지지도 낮아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을 읽어주는 것처럼 조용하고 평평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어떤 고함보다 더 무겁게 공간을 눌렀습니다. 제가 그 건물 시세대로 매입할 용이 있습니다. 이 대표님 대출 상환하고도 실익이 남는 조건으로요. 단 기존 임차인 전원 계약 유지가 전제 조건입니다. 이강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산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을 게 보였습니다. 재건축 프리미엄을 포기하는 대신 확실한 현금을 주는 것, 그리고 대기업 회장을 적으로 돌리지 않는 것. 이강수 같은 사람에게 이건 사실 어렵지 않은 계산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낮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조건을 좀 더 들어봐야겠지만 나쁜 얘기는 아니네요. 강민주는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법무팀에서 연락할 겁니다. 오늘 중으로요. 그리고 지갑을 꺼내 커피값을 테이블에 내려놓은 뒤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강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한동안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분식집 구석에서 라면을 먹던 그 낡은 점퍼 차림의 남자가 이렇게 나올 줄은 솔직히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강민주는 시장에 들렀습니다. 평소처럼 창가 자리에 앉았고 순이는 평소처럼 떡볶이를 끓였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순이는 이강수 얘기를 또 꺼냈습니다.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싸워볼 수 있다고는 하는데 시간이랑 돈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다른 데 알아보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남자는 떡볶이를 집으면서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순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그를 잠깐 바라보다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 손님이 뭔가를 알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그게 나쁜 방향이 아닐 것 같다는 느낌. 그 느낌이 막연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조용한 남자가 오늘 오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곧 이강수에게서 어떤 연락이 갈 것인지. 순이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르는 채로 남자에게 커피를 끓여줬습니다. 설탕 2스푼이었죠? 남자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탕 몇 스푼인지 기억해주는 사람. 그게 이 여자였고, 그리고 그 여자가 22년 전 자신을 버린 사람이라는 것이 강민준에게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기보다 그 두 가지 사실이 한 사람 안에서 어떻게 공존하는지를 그는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계약이 마무리되면 순이는 이 가게를 잃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 남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강수보다 어떤 사업적 결정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라는 걸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이 찍힌 건 사흘 후였습니다. 한강홀딩스 법무팀이 이강수 측 법인과 주고받은 서류만 수십 장이었고 그 과정에서 이강수는 단 한 번도 강민준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연락할 수가 없었겠죠. 처음부터 협상의 주도권이 어느 쪽에 있는지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최종 매입가는 이강수의 당초 기대보다 낮았지만 담보대출을 상환하고도 실익이 남는 구조였고 무엇보다 재건축 인허가가 계속 지연되던 상황에서 확실한 현금을 주는 게 이강수에게도 나쁜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결국 서명했습니다. 뒤끝 없이 깔끔하게. 그게 이강수 같은 사람이 살아남는 방식이었습니다. 지면 인정하고 다음 판을 노리는 것. 강민주는 계약 완료 보고를 받은 날 저녁 혼자 시장에 갔습니다. 가게는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셔터가 내려진 분식집 앞에 서서
그는 잠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셔터 아래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불빛이 있었습니다. 순이가 아직 안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정리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앉아 있거나. 남자는 한참 그 불빛을 바라보다가 발길을 돌렸습니다.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할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사실을 전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 그 이후에 나올 수밖에 없는 말들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강수가 시장을 떠난다는 소문은 다음 날 오전부터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이라는 곳은 원래 소문이 빠르게 도는 곳입니다. 한 사람이 알면 2시간 안에 골목 전체가 압니다. 누군가 이강수 법인 측 직원에게 들었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등기부등본을 직접 떼봤다고 했습니다. 소문의 내용은 대략 이랬습니다. 이강수가 건물을 팔았고 새 건물주는 대기업이라는 것. 재건축은 없던 일이 됐고 기존 임차인 계약은 모두 유지된다는 것. 시장 상인들이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반응은 어리둥절함이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고 이유를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까지 퇴거 통보를 받고 변호사를 알아보던 사람들이 갑자기 계약이 유지된다는 말을 들으니 기쁘기 전에 무슨 영문인지부터 파악하려는 반응이었습니다. 최은주가 순이에게 달려온 건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숨이 차게 뛰어온 것인지 볼이 발갛게 달아 있었고 문을 열자마자 말했습니다. 순이야, 이거 봤어? 건물 주인 바뀌었대. 재건축 없어졌대. 순이는 주방에서 나오면서 손에 행주를 쥔 채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최은주가 핸드폰 화면을 들이밀었습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었는데 등기부등본 사진까지 첨부돼 있었습니다. 새 건물주 이름에는 한강홀딩스 주식회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 이름을 읽으면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한강홀딩스가 뭔데? 최은주가 눈을 크게 뜨면서 말했습니다. 그 물류 대기업이잖아. TV에도 나오는데 거기가 왜 여기 건물을 사? 순이는 화면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건 당연했습니다. 아무 맥락 없이 대기업이 시장 건물을 사들인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혹시 최은주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손님이랑 관계 있는 거 아니야? 그 총각. 순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은주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총각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라고 했던 그 말. 별것 아닌 것처럼 툭 던지고 더 설명하지 않았던 그 말. 순이는 행주를 카운터 위에 내려놓으면서 뭔가를 떠올리려는 듯 눈을 좁혔습니다. 그 손님에 대해 순이가 아는 것들을 모아보면 이랬습니다. 말수가 적고 눈빛이 유난히 차분하며 법을 꽤 잘 아는 것 같고 평일 낮에 자유롭게 다닌다고 했으며 가족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멀리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은 눈빛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상하진 않았는데 이상하게 기억에 남는 눈빛. 순이는 그것들을 하나씩 떠올리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라고 생각했습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지만 이건 진짜 설마였습니다. 대기업 회장이 이 골목에 매일 와서 떡볶이를 먹는다는 건 순이의 세계관 안에서는 성립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 오후 강민준이 시장에 들어섰을 때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속닥이다가 그가 지나가면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남자는 그걸 느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온도의 시선이었습니다. 분식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순이가 카운터 앞에 서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앞치마는 묶여 있었지만
오늘은 주문을 받으러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바라봤습니다. 남자는 평소처럼 창가 자리로 향하다가 멈췄습니다. 순이의 눈빛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알고 있거나 알고 싶어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좁은 가게 안에 어묵 냄비 끓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순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건물 주인 바뀐 거 알아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이가 계속했습니다. 한강홀딩스라는 데서 샀다고 하던데 재건축 없어졌다고. 그 말을 하면서 순이는 남자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남자도 순이를 바라봤습니다. 시선을 먼저 거두는 쪽이 뭔가를 인정하는 것 같아서 두 사람 다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결국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순이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다행이긴 한데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총각, 혹시 그거랑 관계 있어요? 남자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떡볶이 주세요. 순이는 그 대답 아닌 대답을 듣고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이상하게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면서 뭔가를 중얼거렸는데 남자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였습니다. 시장 상인 대표라는 50대 남자가 분식집 앞에 나타나서 새 건물주 측과 정식으로 연락을 취하고 싶다고 했고 한강홀딩스 측 담당자가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젊은 직원이었는데 그가 들고 온 서류에는 향후 5년간 임대료를 현행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상 없이 5년. 시장 상인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반응은 처음엔 침묵이었고 그 다음엔 웅성거림이었습니다. 최은주가 눈물을 닦았고 생선 가게 아저씨가 헛기침을 2번 했습니다. 순이는 그 자리에 서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5년. 5년이면 또 버틸 수 있습니다. 또 버티다 보면 또 그 다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게 순이가 15년 동안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한 번에 크게 이기는 게 아니라 안 지는 것만으로 버텨온 삶. 담당 직원이 돌아가고 나서 순이는 가게 안으로 들어와 카운터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손에 쥔 채로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최은주가 들어와서 어깨를 한번 두드리고 나갔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상인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웃고 있었고 누군가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류를 다시 읽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서류를 카운터 위에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그 손님의 번호는 몰랐습니다. 처음부터 번호를 주고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순이는 핸드폰을 다시 내려놨습니다. 내일 오면 고맙다고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직접 이 일과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고맙다는 말은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건물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순이 자신은 아직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그 손님이 오지 않는 날이면 가게가 조금 더 조용하게 느껴진다는 것도 아직 의식하지 못한 채로, 그리고 그 다음 날 강민준이 시장에 들어설 때 시장 골목 어귀에서 누군가 그를 알아봤습니다. 한강홀딩스 담당 직원을 알고 있는 상인 하나가 남자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상인이 옆 사람에게 귓속말로 뭔가를 전했고 그 말은 골목을 타고 빠르게 번졌습니다. 강민준이 분식집 문에 손을 얹는 순간 시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 정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문을 열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순이 혼자였습니다.
주방에서 뭔가를 끓이고 있었는지 가스불 소리가 났고 기름과 간장이 섞인 냄새가 문을 여는 순간 훅 밀려 나왔습니다. 순이는 인기척을 듣고 주방에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봤습니다. 평소와 다를 게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낡은 점퍼, 눌러쓴 모자, 조용한 눈빛. 그런데 순이의 시선이 이번엔 그 얼굴 위에서 멈췄습니다.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지나치지 못하고 뭔가에 걸린 것처럼 멈춰버렸습니다. 남자는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문 안으로 한 발짝 더 들어서면서 모자를 벗었습니다. 처음으로 시장 골목 어귀에서 퍼진 말은 이미 순이의 귀에도 들어와 있었습니다. 조금 전 최은주가 뛰어와서 숨을 헐떡이며 전했습니다. 저 총각이 한강홀딩스 회장이라고, 누가 알아봤다고, 직접 확인했다고. 순이는 그 말을 들으면서 웃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사람을 잘못 본 거라고. 그런데 웃음이 끝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다 말고 굳어버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라고 했던 그 말. 법조항을 막힘없이 읽어내리던 그 목소리. 가족이 없다고 했을 때의 그 담담함. 그리고 가끔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 뭔가를 오래 품고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눈빛. 순이는 최은주가 나간 뒤에도 한동안 카운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스불 위에서 국물이 넘칠 것 같았지만 불을 줄이러 가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자가 모자를 벗었습니다. 모자 아래로 드러난 얼굴을 순이는 처음으로 온전히 봤습니다. 이마가 넓었고 눈썹이 짙었으며 눈 아래로 얕은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순이의 가슴 안에서 뭔가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람의 몸은 머리보다 먼저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그리워해온 얼굴이라면 20년이 지나도 어딘가에 그 윤곽이 새겨져 있습니다. 순이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그 자리에 서서 순이를 바라봤습니다. 평소처럼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앉을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깔렸고 그 침묵은 어묵 냄비 끓는 소리도 시장 골목의 소음도 채우지 못하는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순이가 먼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총각 혹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이가 카운터를 짚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꽉 쥐었습니다. 혹시 어디 출신이에요? 엉뚱한 질문이었습니다. 본인도 알았을 겁니다. 이게 지금 물어야 할 말이 아니라는 걸. 하지만 직접적인 말을 꺼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너무 오래된 일이고 너무 무거운 말이어서. 남자는 잠시 창밖을 봤다가 다시 순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요. 딱 한마디였습니다. 순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기라는 말의 무게가 그 짧은 한마디 안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이 동네, 이 시장, 어릴 때 엄마 손잡고 다니던 이 골목.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흐른다는 표현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이다가 넘쳐버린 것처럼 의지와 상관없이 터져버렸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고 숨이 고르지 않게 끊겼습니다. 60이 넘은 여자가 가게 카운터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안아주지도 않았습니다. 이 순간 그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서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다가가는 순간 자신도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22년 동안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던 사람이 지금 이 좁은 분식집 안에서 그 경계선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순이가 손을 내렸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숨이 아직 안정되지 않은 채였습니다.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직접적으로 묻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이 질문이었습니다. 남자는 그 눈빛을 받으면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강민준이에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름 석자. 그런데 그 이름 석자가 순이의 몸을 2번 꺾었습니다. 무릎이 굽혀지면서 카운터를 잡고 간신히 서 있었고 입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민준. 24에 나와서 16에 버린 아들. 22년 동안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했던 그 아이. 그 아이가 지금 이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38이 되어 모자를 눌러쓰고 매일 떡볶이를 먹으러 왔었습니다. 순이가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2번을 시도했습니다. 내가. 그리고 또 멈췄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 서 있음이 확인이었습니다. 순이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이번엔 소리가 났습니다. 작고 높은 소리, 오래 참아온 사람이 더 이상 참지 못할 때 나는 소리. 가게 밖에서는 시장 소음이 여전히 들렸습니다. 누군가 웃고 누군가 흥정하고 손수레가 지나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돌아가고 있었고 이 좁은 가게 안에서만 22년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테이블 하나를 건너 맞은편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순이 맞은편이었습니다. 가까이 있었지만 손이 닿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순이는 여전히 카운터를 짚은 채였습니다. 한참 후에 울음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숨을 고르는 소리가 났고 순이가 앞치마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처럼 코를 훌쩍였습니다. 남자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있던 것이 서서히, 아주 서서히 형태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그리움인지 알 수 없던 그것이 이 여자의 무너진 얼굴 앞에서 더 이상 무엇인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순이가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 안에 수십 가지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함, 반가움, 두려움, 그리고 감히 표현하지 못하는 무언가. 그러다가 순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많이 컸네. 그 말이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22년 만에 아들 앞에서 한 첫마디가 많이 컸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 안에 22년이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보고 싶었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어떻게 살았냐는 말도 다 그 한마디 안에 뭉개져 있었습니다. 남자는 그 말을 듣고 시선을 테이블로 내렸습니다. 눈을 들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눈을 들었다가는 22년 동안 한 번도 허락하지 않았던 것을 이 자리에서 허락해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그럴 준비가 됐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순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더 낮았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그날 일. 남자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 말을 22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듣고 싶기도 하고 듣기 싫기도 했던 말. 그 말이 드디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카운터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리고 아들 맞은편 의자를 천천히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앉는 동작이 느렸습니다. 오래 서 있었던 사람처럼 혹은 이 자리에 앉기까지 22년이 걸린 사람처럼 앞치마를 두 손으로 매만졌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마음을 다잡는 사람이 하는 동작이었습니다. 남자는 테이블을 내려다본 채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22년 기다렸는데 몇 분 더 기다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가게 밖에서는 시장이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좌판 아줌마의 목소리, 리어카 바퀴 소리, 바람이 골목을 훑고 지나가는 소리. 그 소리들이 배경처럼 깔렸고 이 좁은 가게 안은 그 소리들과 완전히 분리된 다른 세계처럼 고요했습니다. 순이가 먼저 꺼낸 말은 민준의 아버지 이야기였습니다. 남자는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어깨가 미세하게 굳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를 그는 16 이후로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기억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순이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담담함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힘을 쓰고 있는지가 보였습니다. 민준의 아버지는 사업을 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건자재 납품 일이었는데 잘 되는가 싶더니 욕심을 냈습니다. 지인 보증을 서고 또 보증을 서고 그러다 연쇄로 터졌습니다. 순이가 그 사실을 안 건 이미 빚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불어난 뒤였습니다. 집은 이미 담보로 잡혀 있었고 채권자들이 문 앞에서 기다리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그 무렵 민주는 15살이었습니다. 순이는 거기서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거칠고 굵은 손마디, 그 손이 작게 쥐어졌다 펴졌습니다. 남자는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순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채권자 중에 한 명이 순이에게 직접 왔습니다. 남편이 아니라 순이에게. 그 사람이 한 말은 이랬습니다. 당신 남편 빚 중에서 일부는 내가 정리해 줄 수 있다. 대신 조건이 있다. 당신이 이 동네를 떠나라. 아이도 데리고 가지 말고 그냥 사라져라. 순이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거절했습니다.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음에 꺼낸 말이 달랐습니다. 당신 아들 요즘 학교 몇 시에 끝나죠? 그 한마디였습니다. 협박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은 협박이었습니다. 순이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남자의 눈이 처음으로 테이블에서 떠올랐습니다. 순이를 바라봤습니다. 순이는 그 시선을 받으면서 눈을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그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바라보는 것. 순이가 계속했습니다. 사흘을 고민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지만 그 사람이 지역 유지와 연결된 사람이라는 걸 알았고 남편은 이미 그 사람한테 손발이 묶여 있는 상태였으며 순이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백도 기댈 사람도. 그리고 결국 순이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민준이를 시골 친척 집에 맡기고 자신이 사라지면 최소한 그 아이에게는 손이 닿지 않을 거라는 것. 그게 순이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였습니다. 아이를 지키는 방법이 아이를 떠나는 것밖에 없었던 여자의 막다른 선택이었습니다. 가게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가스불은 이미 꺼져 있었고 어묵 냄비도 식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이도 기다렸습니다. 변명하거나 이해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털어놓은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고, 이게 그날 일어난 일의 전부라고. 남자의 머릿속에서 22년의 기억이 재배열되기 시작했습니다. 16살 겨울, 친척 집에 처음 맡겨지던 날의 낯선 냄새. 기다리다 지쳐서 잠든 밤들. 엄마가 자기를 버렸다고 결론 내리던 순간. 그 결론이 분노가 됐고 그 분노가 도끼가 됐고 그 도끼가 2조 원짜리 회사를 만든 동력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점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귀찮아서도 무책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무서웠던 겁니다. 가진 게 없어서, 방법이 없어서 그 방식으로밖에 지킬 수 없었던 여자의 이야기.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순이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지금은 상관없어요. 남자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중요한 건 다른 것이었습니다. 남자는 시선을 다시 테이블로 내렸습니다. 손가락으로 테이블 모서리를 천천히 짚었습니다. 오래된 테이블이었습니다. 흠집이 많고 색이 바랬으며 군데군데 번진 자국이 있었습니다. 이 테이블 앞에 앉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밥을 먹었을까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자신은 없었다는 것도 이 테이블이 생기기 전 15년 그 전에 22년 그 시간 동안 이 여자와 자신은 각자 다른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연락을 안 했어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따지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이유를 묻는 목소리였습니다. 순이는 그 질문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엔 상황이 안 됐고 나중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내가 잘 살고 있으면 됐다고, 내가 연락하면 오히려 상처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말이 거기서 다시 끊겼습니다. 순이가 눈을 떴습니다. 그게 또 다른 도망이었다는 거 나중에 알았어요. 남자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손가락이 테이블 모서리에서 멈추는 걸 느꼈습니다. 또 다른 도망. 그 표현이 예상 밖으로 정직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또 다른 도망이었다고 말하는 사람. 그 정직함이 어떤 사과보다 더 무겁게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오후가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의 소음이 조금씩 잦아들었고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빛의 각도가 달라졌습니다. 남자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순이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이 침묵이 거절인지 생각인지 아니면 22년치 감정이 정리되는 시간인지 순이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기다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순이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냥 가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남자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주방 쪽으로 걸어가더니 냉장고 옆에 걸린 앞치마를 봤습니다. 그리고 가스불을 켰습니다. 순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남자는 냄비를 올리면서 말했습니다. 떡볶이 어떻게 끓여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순이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또 고였지만 이번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일어나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에서 떡을 꺼내면서 말했습니다. 국물부터야. 멸치랑 다시마 넣고.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란히 서서 좁은 주방 안에서 두 사람이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용서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들은 오늘 하루로 되는 게 아니었고 이 좁은 주방 안에서 즉석으로 완성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22년은 그렇게 쉽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정리됐습니다. 적어도 오늘 이 두 사람은 같은 냄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지금 이 순간만큼은 충분했습니다. 국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멸치와 다시마 냄새가 좁은 주방 안에 퍼졌고 순이가 떡을 냄비에 넣으면서 말했습니다. 불 좀 줄여봐. 남자는 불을 줄였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 주방에 있었던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바깥에서는 시장 골목이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좌판이 접히고 불이 꺼지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분식집 안에서는 22년 만에 엄마와 아들이 처음으로 함께 저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아도 국물이 끓는 소리가 그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말보다 먼저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냄비 앞에 나란히 서는 것, 그것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